안녕하세요. 네,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 여러분과 같이 강의하게 될 정호재 회계사입니다. 네, 3.1회계법인에서 작년에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를 공개를 했고요. 공개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1번부터 하기 전에 저희 회계 원리의 기본이 되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틀을 판서를 통해서 먼저 해보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자, 재무상태표 왼쪽에는 자산 사이드, 그 다음에 우측에는 부채와 뭐가 있죠? 예, 자본이 있어요. 부채와 자본. 부채와 자본이 있고 또 자산 항목 세부적으로는 유동성 배열에 따라서 유동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죠. 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1년 내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비유동자산.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채도 역시 유동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이제 현금 지출이 되는 거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현금 지출이 되는 건 비유동부채. 자, 그리고 자본. 자본은 크게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냥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 예. 요렇게 자본의 항목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BS는 끝났고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맨 위에 오는 게 바로 매출액. 자, 매출액 다음에 매출 원가가 오죠. 원가. 이 매출액을 일으키는데 발생한 비용, 매출원가. 여기서 매출원가를 빼면 바로 뭐가 되죠? 매출 총이익이 되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되고 여기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할게요. 판관비를 차감하면 바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영업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을 빼면 바로 뭐가 나오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이 나오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당기순 이익이 나오는 거죠. 예. 일단은 숫자는 안 쓰고 큰 줄기대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제 형태를 나열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을 구하기 위한 자본 등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1, 2, 3, 4번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 자산, 차변에 자산이 있고 우측에 부채와 자본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공식이 성립하죠?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이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그러면 여기서 부채를 좌변으로 넘기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순자산 요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요 공식은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공식이고 요 밑에 거는 요 위에 공식에서 변형해서 부채를 좌변으로 넘기면 요런 산식이 되는데 요 두 개 산식이 있는 정답을 고르면 정답은 1번.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예,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회사의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순자산은 얼마인가? 자, 순자산을 물어봤어요. 순자산. 요 순자산, 자본을 물어봤는데요. 자본을 물어봤는데 자본을 구하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돼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자산 항목이 뭐냐? 현금 항목, 자산이죠. 이 현금, 자산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 대여금도 여기로 들어가고 대여금, 미수금도 자산 항목, 그다음 재고자산도 자산 항목,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부채 항목, 유동부채 들어가고요. 차입금도 부채죠, 부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순자산은 여기서 자산에 해당하는 건 현금, 대여금, 미수금, 재고자산 요건 더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차입금을 차감하면 순자산이 나오겠죠. 따라서 10만원 더하기 20만원 더하기 17만원 더하기 60만원 마이너스 12만원 마이너스 25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은 3번 70만원이 되네요. 네.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자산 항목들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나열할 경우 제일 마지막, 즉 하단에 표시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유동성 배열법이 뭐냐?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재무상태표를 나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현금화가 더 빨리 된다. 현금화를 더 빨리. 자,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중에 현금화가 더 빨리 되는 게 뭐죠? 네,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재고자산. 동그라미 1번.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유동항목이에요? 비유동항목이에요? 재고자산은 유동항목이죠. 예, 유동항목. 그리고 매출채권. 매출채권도 당연히 예,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이니까 네, 그렇고요. 먼저 4번. 4번 단기대여금. 4번 단기대여금도 단기죠, 단기. 단기니까 유동자산에 포함되는데 3번 영업권. 3번 영업권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돼요. 비유동자산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데 이 영업권은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어디에 포함되느냐?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무형자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무형자산 안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무형자산 안에 영업권도 있고 뭐 특허권,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개발비 이런 게 무형자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표시되는 건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이 영업권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3번. 자, 그 다음 4번. 4번을 보면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는, 자, 요 문제는 이 보기에 있는 거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상품의 현금 매출. 상품의 현금 매출.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하죠? 상품을 현금으로 매출했다. 그러면 대변에는 매출. 숫자는 안 써볼게요. 숫자는 XX. 현금으로 매출했대요. 그러면 뭘 받았죠? 현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차변에. 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보험료를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보험료를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보험료. 차변에 보험료. 근데 카드로 지출했대요. 카드. 법인카드를 긁으면 돈이 먼저 나가요? 안 나가요? 돈이 안 나가죠. 돈이 안 나가고 이 법인카드 결제일에 예금에서 카드 대금이 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직 결제일 전이라고 하면 카드로 긁었으면 미지급금. 예, 요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 미지급금으로 이제 회계 처리했다가 실제로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면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3번은 업무용 기계의 수선 유지비 사용. 자, 수선 유지비. 예. 수선 유지비를 사용을 했대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뭔가 하자가 발견이 돼서 그 기계를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 유지비를 사용을 했대요. 그럼 수선 유지비. 차변에 수선 유지비, 대변에 뭐 보통예금. 돈을 지출했겠죠? 수선 유지비 나갈 때.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4번. 외상매출금의 회수. 외상매출금의 회수. 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대요. 자, 현금으로 회수하죠? 현금 회수하고.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계상이 되면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라고 했으니까, 자, 요 매출. 자, 매출은 요 손익 항목이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요 보험료. 보험료는 어디에 들어가죠? 요 판관비 안에 들어가죠. 판관비 안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번도 손익 항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이 수선유지비도 요 판관비 안에 들어가요. 판관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3번도 손익 항목에 영향을 주고요. 4번에는 요 현금, 재무상태표 개정, 외상매출금, 재무상태표 개정. 따라서 4번은 손익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무상태표 개정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네. 자, 문제 4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5번. 네, 이제 다음 5번 문제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다음 중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2번 먼저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2번.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내역을 보여준다. 자, 이 동그라미 2번이 바로 현금흐름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죠. 현금흐름표는 뭘로 구분된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네, 으로 구분된다. 자, 그럼 영업활동으로 해당하는 우리 재무상태표 개정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 요게 영업활동.
그다음에 잘못했네요. 잘못 그렸네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이 세부 계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유동자산 쪽이 대부분 영업활동과 관련된 계정이 많고요. 그다음에 투자활동은 요 비유동자산 쪽이 투자활동이고, 재무활동은 요쪽 재무상태표 우측에 있는 부채와 자본, 이게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은 자, 부채를 통해서 현금을 조달하고 차입을 하고, 자본, 주식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하고, 이게 재무활동.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 동그라미 3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통해 잔단기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 자, 좀 전에 재무활동 요 부분이라고 했죠? 예. 장단기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 신주 발행, 이 신주 발행이나 배당금 지급, 요게 바로 자본 사이드 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 동그라미 4번. 현금 흐름표 작성법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보고하는 형식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자, 직접법하고 간접법을 현금 흐름표에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보고할 거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요. 자, 간접법은 뭐다? 간접법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간접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한다. 네,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서 현금의 유입, 현금이 유출이 없는 비용,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가산하고 플러스 시키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간접법이고요. 직접법은 뭐냐? 직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냥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직접. 요 매출액에서 현금 흐름, 현금 유입액, 현금 유출액, 현금 유입액 계산하고, 요 매출 원가에서 현금 유출액 계산해서. 그러니까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방법이고, 직접법은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 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럼 동그라미 1번이 틀렸겠죠? 그러면은 1번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통해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등의 자산 취득과 처분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유형자산, 투자자산. 자,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죠. 예,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이 아니고 무슨 활동이다? 투자활동이다. 예, 그래서 1번 영업활동이 아니고 투자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예. 그 다음 5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 6번.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재무상태표상에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적절히 분류하여 일정한 체계하에 구분, 표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 하면서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네요.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고 왼쪽에 현금 6천만 원, 또 왼쪽에 보통예금 6천만 원 해서 자산 총계가 1억 2천 나왔고, 그다음 오른쪽에 가에 들어갈 항목, 가가 2천만 원이고
그 밑에 자본금이 1억 해서 부채와 자본 총계가 1억 2천. 자, 여기가 자본금이면 가에는 뭐가 들어와야죠? 가에는 부채가 나와야겠죠? 부채 계정 과목. 자, 1번, 동그라미 1번, 매출채권, 동그라미 2번, 선급금, 동그라미 3번, 단기차입금, 동그라미 4번, 자기주식. 여기서 부채는 동그라미 3번, 단기차입금이죠. 동그라미 1번 매출채권은 자산항목, 동그라미 2번 선급금도 자산항목, 자기주식. 이 자기주식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요 바로 자본조정 안에 자기주식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자본조정 안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데 이 자기주식은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예, 마이너스로. 예, 자기주식 마이너스로. 자,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정답 3번이고요. 동그라미 7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산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유동자산 안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떤 항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뭐죠? 정의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자, 뭐라고요? 취득일 이후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보기. 정기적금. 근데 이게 1년 만기래요. 1년 만기. 취득일로부터 이건 1년 만기죠. 그러면 이 정기적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3개월을 초과하니까 요건 뭘로 분류한다?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단기금융상품. 자, 그 다음 당좌차월. 자, 당좌차월은 뭘로 분류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한다. 단기 차입금. 당좌차월이 뭐냐면요. 당좌차월은 기업하고 회사하고 은행하고 당좌 거래를 맺고 일시적으로 회사에 있는 예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바로 당좌차월이라고 하고요. 이 당좌차월은 바로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 타인 발행 수표. 자, 수표를 우리가 받았어요.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제시를 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죠. 예,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 결산일 기준 만기 3개월의 금융상품. 자, 이거 별표. 결산일 동그라미. 자, 결산일 기준. 이 결산일이 바로 뭐죠? 12월 31일이죠. 기업의 결산일은 보통 12월 말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그럼 12월 31일 기준 만기 3개월의 금융상품이다. 이게 과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라 그랬어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결산일 기준 만기 3개월 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예, 요거는 바로 뭘로 분류를 해야 된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예, 단기 금융상품이고요. 이거는 자,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만기가 끝났어요. 만기가 끝나고 공사채
공채나 공사채 이자표를 제시를 하면, 아까 이거 수표와 마찬가지로 제시를 하면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바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포함. 우편항 증서. 우편항 증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항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은행에 제시하면 그 은행에서 우편환에 쓰여 있는 금액대로 그대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우편항 증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 따라서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액은 타임 발행 수표 23만원, 그 다음에 만기 도래 공사채 이자표 16만원, 우편항 증서 만원 합하면 정답은 40만원. 자, 그 다음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문항 8, 9에 답하시오. 해서 이제 다음 자료를 읽어볼게요. A사는 B사의 상품 판매한 후 2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30만원은 기말 현재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다. 과거의 경험으로와 기말 매출 채권의 잔액의 3%는 회수가 불가능하여 기말 채권에 대해서도 잔액의 3%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단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 자, 이제 문제 8번. 재무상태표상 기말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근데 이 보기에서 기말 채권에 대해서 잔액의 3%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말 매출 채권이 얼마예요? 기말 매출 채권이 얼마예요? 기말 매출 채권이 30만 원이네요. 네, 30만 원. 30만 원인데 여기서 대손 설정률이 얼마예요? 대손 설정률이 3%래요. 3%. 그러면은 30만 원 곱하기 3% 하면 이게 바로 기말 대손 충당금으로 계산돼야 될 금액인 거죠. 기말 대손 충당금 금액은 결국은 이거 계산하면 9,000원. 예,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 9,000원이 되고요. 그럼 재무상태표상 기말 순매출채권은 얼마인가? 자, 순매출채권은 바로 뭐냐면 우리 매출채권 총액이 있을 거고 대손 충당금이 있을 거예요. 대손 충당금을 반영한 게 바로 순매출채권이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매출 채권은 얼마라 그랬죠? 3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은 얼마? 9,000원. 9,000원인데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결국은 순매출 채권은 29만 1,000원이 되겠네요. 예,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저희 동그라미 10번. 다음은 주 313사의 상품 입출고 내역과 재고조사 결과이다. 재고자산의 흐름을 밑줄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했을 때 1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예,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자, 그러면 월초 재고가 5개가 있었대요.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이제 수량과 이 단가가 있는데 수량이 5개가 있었대요. 기초에. 그리고 1월 17일 날 매입을 몇 개 했다? 20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1월 20일 날 몇 개를 매출을 했죠? 매출이 판매를 했으니까 15개가 나간 거죠? 네, 15개가 나간 거고 1월 25일 날 또 매입을 5개를 했대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몇 개가 남아있죠? 15개가 남아있어요, 기말에. 예, 1월 말에 15개가 남아있는데, 1월 31일에. 자,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그러면 이 15개가 여기서 판매가 됐을 때, 15개가 판매가 됐을 때, 이게 먼저 있었던 거잖아요, 1월 1일에. 그럼 여기서 5개가 나가고, 여기서 5개가 나갔겠죠?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여기서 나갔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건 1월 1일에 기초재고는 제로가 남아있을 거고 20개 중에 10개가 나갔으니까 여기서 10개가 남아있을 거고 15개는 뭐 여기 위에서 다 반영했으니까 이건 고려 안 해도 되고요. 5개. 이 5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15개가 1월 17일에 매입한 요 10개와 1월 25일 날 매입한 요 5개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봤던 이 1월 말 재고자산 이 15개의 금액은 얼마냐? 자, 수량은 구했고, 그럼 단가 1월 17일의 단가가 얼마죠? 1월 17일의 단가가 여기 600원. 계산하면 6,000원. 여기 1월 25일 날 단가가 800원. 수량 5개 곱하기 800, 58에 40 해서 4,000원. 6,000원하고 4,000원 합하면 10,000원. 결국은 기말 재고자산에 있는 금액은 1월 말 재고자산으로 있는 금액은 10,000원이다. 예, 10,000원이다. 정답 4번.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자, 11번. 주 3일은 2001년 용산의 주식을 공정가치인 100만 원에 취득하면서 매매 수수료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주 용산의 주식을 2001년 12월 10일에 90만 원에 처분할 경우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손익은 얼마인가? 자, 이거 문제를 지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회사는 한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와 우린 또 뭘로 분류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두 가지 케이스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거는 수수료, 매매 수수료 있잖아요. 매매 수수료. 매매 수수료를 처리하는 방식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예, 매매 수수료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면 이거는 바로 비용 처리. 비용 처리. 무슨 비용이냐? 지급 수수료로 판관비 처리해요. 지급 수수료 판관비 처리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면 이 수수료, 매매 수수료는 뭘로 처리한다?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자, 100만 원의 주식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현금이 100만 원이 나갔겠죠? 현금이 100만 원이 나갔고,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100만 원. 여기까지 회계 처리 됐고, 그 다음에 수수료 5만 원.
수수료 5만 원. 또 현금이 나갔는데 이 수수료 5만 원을 단기 매매 증권일 땐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한다고요. 따라서 지급 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지급 수수료로 5만 원 처리하면서 이 지급 수수료는 손익계산서상 이 판관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일 때 어떻게 매매 처리하느냐? 자, 현금 100만 원 나가고요. 그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뭘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죠?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이렇게 매매 처리하고 이 수수료, 매매 수수료 5만 원을 어디에 가산한다? 자, 현금 5만 원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매매 수수료로 5만 원이 나가면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얘기는 바로 어디에 가산한다? 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취득원가 이 100만 원에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다? 1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면 취득원가가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가 얼마다? 105만 원. 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매 수수료. 근데 2001년 12월 10일에 90만 원에 처분했대요. 90만 원에. 90만 원에 처분했으면 90만 원이 돈이 들어왔겠죠? 현금이 90만 원이 들어오면서 90만 원이 들어오면서 뭐가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를 제거를 해줘야겠죠? 100만 원을 제거를 해주고 그럼 요 차액 9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익이 바로 뭐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제 차변에 10만 원이 남으니까 처분 손실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의 케이스. 매도 가능 증권이 나보고 이제 하면 90만 원에 처분을 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현금 90만 원. 자, 이제 여기에 대변에 뭘 줘야 되는 거죠?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써줘야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 얼마에 써줘야 돼요? 100만 원이에요? 105만 원이에요? 105만 원이죠. 105만 원을 써주고, 그 요 차액이 바로 얼마죠? 차액이 바로 처분 손실이죠. 처분 손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차액이 바로 15만 원이다. 자, 여기서 정리. 자, 매매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일 땐 비용 처리, 매도 가능 증권일 땐 취득원가의 가산. 예, 그래서 매매 수수료, 단기 매매 증권일 땐 5만 원 지급 수수료 처리했고, 매도 가능 증권일 땐 취득원가에 가산했다. 따라서 처분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5만 원. 예. 그래서 정답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이다. 예. 자, 11번 문제는 잘 기억을 해놨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틀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 12번. 다음 중 구매자가 매입 채무를 조기에 지급할 경우 판매자가 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동그라미 1번 매입 환출, 동그라미 2번 매입 할인, 동그라미 3번 매입 반품, 동그라미 4번 매입 애누리가 있는데, 자,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보통 A기업이 B기업한테 물건을 사요. 제품을 사요. 제품을 사면서 A기업이 B기업한테 제품을 사면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제품에 대한 대가 지급, 돈을 지급.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그럼 B기업이 만든 제품을 A기업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이 과연, 이 제품이, 인도를 받았어요. A기업이. 인도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불량일 수가 있잖아요. 불량. 불량. 또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A기업이 제품 100개를 주문을 했는데 100개 주문했는데 B기업으로부터 90개밖에 안 왔어요. 수량 부족. 수량 부족인 경우 또는 불량인 경우, 그리고 제품이 불량이 아니고 양품인 경우, 이 세 가지를 먼저 볼게요. 자, B기업이 A기업한테 제품을 인도를 했는데 100개를 인도를 했는데 100개 중에 일부가 불량이에요. 불량이야. 불량이어서 A기업이 B기업한테 제품이 불량이 있네요. 불량을 다시 가져가세요. 자, 다시 가져가세요. 인도를 거부를 했어요. 리젝트 했어요. 리젝트해서 이 제품이 다시 B기업으로 넘어갔어. 이 리젝트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 했다는 얘기죠? 물건을 반품했다는 얘기인 거죠. 반품. 반품. 반품했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뭐다? 회계 용어로 매입 환출이다. 반품. 불량 때문에 너희 불량 있어갖고 나는 이거 다시 가져가. 이게 바로 매입 환출. 매입을 했는데 다시 다시 가져가. 매입 환출. 그 다음에 제품이 수량 부족. 자, 100개 주문했는데 90개가 왔어요. 90개가 도착을 했어. 수량이 부족해.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불량이야. 근데 그러면 이번엔 리젝트를 안 하고 억셉트를 했어요. 억셉트. 자, 불량이 있거나 수량 부족했는데 억셉트 할 수도 있죠? 억셉트. 이 억셉트를 하면 불량이 있어. 수량 부족이야. 그러면 애초에 대가를 지급했던 것보다 할인을 당연히 들어가겠죠. 할인을. 할인해서 요 대가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매입 애누리다. 이게 바로 매입 애누리다. 매입 애누리다. 그 다음에 제품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번엔 불량도 없고 수량 부족도 없어. 내가 주문한 그대로 아주 좋은 제품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럼 도착을 하면 이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가를 지급을 하는데 B기업이 이런 조건을 내밀었어요. 예를 들면 인도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면 2% 할인해주겠다. 2% 할인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인도를 받고 인도받은 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을 했어요. 2% 할인된 금액으로.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매입 할인이다. 자, 우리 할인 많이 쓰죠? 할인.
할인. 어떻겠어요? 실제로 지급할 금액보다 싸게 지급하는 게 할인인 거잖아요. 예. 기간을 주어주고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2% 할인해주겠다. 이게 바로 매입 할인이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조기에 지급할 경우 판매자가 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매입 할인. 동그라미 2번이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1번 매입 환출은 불량이어서 반품했을 때 이게 매입 환출이고, 동그라미 4번 매입 애누리는 그래 불량이야. 불량이거나 수량 부족이지만 받아줄게. 다만 가격을 깎아줘. 예. 그래서 요건 매입 애누리. 동그라미 3번 매입 반품. 매입 반품이란 얘기는 사실 회계적인 용어로 쓰진 않는데 결론은 이 동그라미 1번 매입 환출이랑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12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 13번. 자, 13번은 이거는 유형자산 문제죠. 유형자산 문제. 주 3일은 2001년 초 취득원가 2천만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던 중 2002년 9월 30일 1200만원에 처분하였다. 주 3일이 2002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상하려면 뭘 계상해야 되죠?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되죠. 감가상각비. 예,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자, 감가상각비 정액법이죠. 정액법. 감가상각비. 자,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면 내용연수가 5년이면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1년 감가상각비. 자, 2001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죠? 자, 2천만 원. 잔존가치가 0원이니까 마이너스 0. 나누기 5년. 이게 정액법이죠? 예, 정액법. 하면 2001년 감가상각비는 400만 원. 자, 400만 원인데, 그럼 2002년 9월 30일에 처분했대요. 그럼 2002년 9월까지의 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겠죠? 2002년 9월까지의 감가상각비는, 자, 1년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9월 말까지 감가상각비 12분의 9.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죠? 이렇게 계산하면 300만 원이죠. 네, 3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2001년 감가상각비 400. 2002년 9월 말까지 감가상각비 700이네요. 합의. 그럼 700만 원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고,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네요. 그럼 2천만 원에서 700만 원 뺀 게 2002년 9월 말 요 장부 금액인 거죠. 1,300만 원. 이 유형자산 장부 금액이 1,300만 원인데, 자, 돈을 얼마 주고 처분했대요? 1,200만 원 주고 처분했네요. 1,200. 자, 그러면 처분 1,200만 원 했으니까 처분해서 돈 들어온 게 얼마예요? 돈 들어온 게 1,200만 원이고,
1200만 원이고 이 1300만 원은 장부 금액으로 차감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네요. 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바로 뭐다? 손실이다. 손실.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다. 예, 1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애초부터 회계 처리, 회계 처리를 해드리면 최초 취득 시 현금 2천만 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 2천만 원 취득했다가 2001년 감가상각비 4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그 다음에 또 9월 30일에 감가상각비 300만 원, 누계액 300만 원. 자, 이제 처분 시 현금 얼마 들어왔죠? 현금 1200만 원 들어오고, 처분했으니까 기계장치 빼줘야겠죠? 기계장치 2천만 원 빼주고, 누계액 700만 원 빼주고, 그럼 여긴 1900, 2천만 원이니까 바로 여기가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시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무형자산의 상각이란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맞는 얘기죠. 1번. 맞는 얘기. 동그라미 2번.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한다. 자,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이거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모두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감가상각도 하지 않는 거죠. 사용을 해야 상각을 개시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무형자산의 상각 시 해당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직접 차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쓰고, 예를 들면 뭐 개발비를 상각한다. 그러면 이 누계액 대신에 바로 이 개발비를 직접 제거하는 게 바로 직접상각법. 그 다음에 요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표시해 주는 게 바로 간접. 간접 차감. 간접법. 근데 무형자산 상각은 직접 차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직접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차감법. 직접 차감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저희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특히 무형자산에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거의 없어요. 기업들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검색해 보시면 무형자산은 대부분 이제 직접 차감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고, 다만 이제 유형자산일 경우에는 유형자산은 직접 차감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거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 때문에 유형자산 쪽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상각기간. 상각기간은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뭐죠? 상각기간. 상각은 바로 비용화되는 과정인데 이 비용화되는 과정을 내용연수를 상각기간 이퀄 내용연수잖아요. 내용연수를 기업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100년 상각기간을 100년으로 선택을 한다면 비용이 조금 계상을 해서 손익을 기업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겠죠. 예, 상각기간은 보통 정해져 있죠. 예, 보통 정해져 있고요. 이제 영업권은 예, 20년 내에서 이제 상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개발비, 뭐 특허권, 산업재산권 이런 건 보통 5년 예,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기간도 예, 기업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범위가 설정돼 있어서 그 범위 내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예, 15번. 주 3일은 2001년 1월 1일 용산을 합병하면서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용산의 2001년 1월 1일 현재 자산의 공정가치는 4천만 원이고 부채의 공정가치는 1천만 원이다. 3일이 주 용산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을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했다. 2001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이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우리 보통 뭐 여러분 거래가 없겠지만 거래하신 적은 없겠지만 보통 다른 상가나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 장사가 잘 되는 순댓국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수를 하려고 그래요. 인수하려고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걸 주지 않아요? 권리금? 이 권리금이 뭐냐? 그 순댓국이 장사하면서 그 손님들 앞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영업 능력 그거를 더 얹어서 돈을 주잖아요. 권리금. 이 권리금이 바로 영업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권. 예. 영업권은 뭐냐? 기업 회계 용어로 설명하면 회사의 순자산 금액보다 이 순자산 원래는 이 순자산 금액만큼 이 자본 금액만큼만 내가 돈을 주면은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데 이 순자산보다 금액을 더 준 거예요. 왜 더 줬어요? 이 회사가 향후 영업을 통해서 이 순자산보다 더 많은 걸 이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준 거잖아요. 회사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준 금액이 바로 영업권인데 그 영업권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합병하면서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했대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회계 처리할 때 대변의 현금 5천만 원. 5천만 원 현금을 지급을 하고요. 자산의 공정가치는 4천만 원. 자산을 내가 인수하는 거잖아요. 자산의 공정가치 fair value예요. fair value. 여기서 fair value. book value가 아니고 fair value. fair value가 4천만 원이에요. 그걸 인수를 한 거고 부채의 공정가치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도 fair value. fair value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인수했어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 4천, 대변에 6천. 돈 더 줬잖아요. 이 얼마짜리 회사예요, 이게?
자, 자산은 4천. 여기 자산 4천, 부채 1,000. 그러면 3천만 원짜리 회사잖아요. 3천만 원짜리. 이 3천만 원짜리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돈을 얼마를 준 거예요? 5천만 원 줬어요. 5천만 원. 그럼 더 준 금액이 바로 여기 이 더 준 2천만 원이 바로 뭐다? 영업권이다. 영업권을 이 차변에 회계 처리해서 요 무형자산, 요 영업권 여기에 계상을 한다. 요 2천만 원을. 그 요 영업권을 어떻게 생각을 한다? 10년간 정액법이래요. 10년간 정액법. 자, 그럼 10년간 정액법 하면 나누기 10 하면 1년간 상각해야 될 금액은 얼마? 무형자산 상각비가 200만 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5번에 동그라미 2번 200만 원이 정답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이 페어밸류 공정가치라고, 제가 사실 여기 페어밸류 공정가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도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자산의 북밸류, 즉 장부가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BS에서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3천만 원이 있다. 부채는 1,000만 원이 있다. 이 기업, 어느 기업? 주용산의 재무제표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3천만 원과 1,000만 원은 바로 뭐다? 페어밸류가 아니고 북밸류예요. 북밸류, 장부금액. 이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했더니만 이 3천만 원이 뭐가 됐다?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4천만 원을 저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고요. 예. 왜냐면 인수를 하려면 장부금액대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페어밸류, 공정가치대로 인수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영업권 관련된 문제에서 장부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장부금액으로 쓰면 안 되고요. 뭘로 써야 된다? 공정가치, 페어밸류로 써야 된다.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5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